세상 억울한 이들과의 굳은 연대, 사람과 세상의 진실을 찾아가는 인권계의 수사반장,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 저하고 똑같은 가슴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몰랐던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승만이 정부를 수립하면서 친일파들을 중용하고 친일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면 정부를 어떻게 만들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친일파들을 등용했다는 것은 익히 알았지만 오늘 차용조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분노가 정말 드는데요. 정말 상상만 해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당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광복군으로 희생했던 분들이 자신의 이력에 그거를 쓰면 그 경력을 쓰면 피해를 입을까 봐 쓰지 못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일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차용조 선생님 심지어 자기 성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한 10여 년을 차영조가 아닌 신영조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신 거죠? 그것은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민족의 지도자도 일개 육군 소위원테 암살을 당하는 이런 세태에서 독립운동했다는 그 흔적이 있으면은 그 당사자나 본인이나 그 후손들한테 해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어머니께서 앞으로 차영조의 차리석의 아들이라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성을 바꾸다 보니 한자를 쓰면은 수레차에서 위에 획 하나 띄고 아래에 획을 하나 띄니까 그게 납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띄고 신영조로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면서 제가 성을 바꾸고 살게 되었었죠. 그 어머니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귀국해서 돌아와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중에 1949년 6월 26일 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두의 흉탄에 의해서 그 서거하시는 것을 본 우리 차용조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독립운동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님, 이 차리석 선생님하고 부부가 되도록 중매를 해준 이분이 저렇게 참혹하게 서거하시는 걸 보고 잘못하면은 내 아이에게 이게 화가 미치겠구나. 독립운동가, 이 친일파 세상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내 아들이 다칠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신 나머지 당시에 우리 차용조 선생님의 함자를 성씨에서 그것을 신자로 바꿔서 그렇게 살도록 했다. 정말 이 사연이 대한민국 민족 정기의 현주소다. 처음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이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내 아버지가 그럼 계속 선생님도 스스로가 신씨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확실히,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항상 주지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서. 건져 알고 있는데, 다만, 순간순간 의심한 것은, 배고파서 쩔쩔매고 학교 갈 때 굶고 가고 학교에 공락과 한 번도 못 내고 어렵게 살고 할 때는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자꾸 아버님은 차리석 선생으로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희생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면은
어떻게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는데 밥 새끼를 해결 못하고 굶고 거지 생활을 하느냐. 이거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했고 또 사진을 내놓고 이게 아버지고 이분이 김구 선생님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전부 중국 옷을 입고 있더라고. 예. 그럼 내 어머니 그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은 아니고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신분이 노출될까봐 예. 중국 옷을 입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전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핑계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지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어렸으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훌륭하신 그 조광복에서 일을 하셨다면 왜 정부가 있어 배급도 나오고 뭐 옆집 보니까는 외국에서 들어온 헌 옷도 얻어다 입고 예. 그 딱딱은 우유도 배급 타서 먹고 오는데 우유가루. 예. 나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걸로 봐서 이건 우리 신분은 그런 평민의 신분보다도 못하고 그야말로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 자식인 줄만 알고 살았죠. 정말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됐느냐. 아, 정말 너무 가슴 우리가 아프네요. 정부 수립하면서 민족정기라는 것을 말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수립할 때 경험자가 있어서 정부는 일단 수립하는 것을 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게 그때 정부 수립하면서 반민족회의자 특별위원회를 해서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예. 그것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부 친일 반민족회의자를 전부 색출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예. 자 윗대가리부터 큰 죄 짓는부터 예. 야금야금 하나씩만 뽑아서 순회하면서 정리를 좀 했다 그러면은 정화를 했다 그러면은 큰 혼란 없이 저절로 좀 대한민국 정부가 정화가 되고 표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거를 해나가면 그 아래에 작은 친일했던 그 관료들이 스스로 알아서 개과천선을 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반민특위를 해체한 그 자체가 해체시킨 이승만이가 예. 이승만이가 자기의 지지 기반인 그 친일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참 이런 비극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날 친일파의 후손들이 대통령의 지위에 부정선거로 올라가 있고 또 친일파 후손이 자기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마치 비밀 광복군 뭐 등등등 하면서 여당 대표로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비참한 현실인데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을 처음 한 게 1960년대 중반이라고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원이라는 게 처음에 굉장히 형편없었다.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건가요? 제가 파악하기는요. 네. 독립유공자 예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예. 박정희가 61년도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하고 네. 보다 보니까는 정통성이 없는 정부를 갖고 있게 된 그렇죠. 그야말로 괴뢰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을 잡으니까 어디 조직을 해야 되는데 잡을 게 없더라고. 그러다 보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독립운동가는 말할 것도 없지만 6.25 전상자 사이군원들이 그 사람들도 국가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 사람네들이 사회에서 자기 힘으로 억압해가지고 돈을 갈취해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걸 이용하면 되겠다 해갖고 그 사회군인들 국가유공자를 조직해가지고 예우해 주려고 군사원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원어법에 그 사이용사들 6.25 희생자들을 위한 그 법을 만드는데 만들다 보니 그럼 국가에서 6.25
희생자들을 원하려면은 그 전에 했던 독립유공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식이 있는 분들의 제안을 받고 그 후에 광복회를 만들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증거가 나와 있는 게 국가유공자 단체 서열 쭉 이렇게 기장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상위 군경회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사회공경 미망인이 들어갔고 유족회가 있고 네 번째에 광복회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봐도 광복회가 제일 앞서양 서야 되고 예. 국가유공자는 있는 국가를 보유하게 한 것이 국가유공자고 독립유공자는 없는 조국을 되찾기 위한 개국공신인데 네. 그럼 모든 걸 봐서도 앞세워서 먼저 예우를 해드려야 하고 우리가 국민의례 할 때 순국 선열 및 호국 영예에 대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순국 선열은 누구냐? 항일 독립운동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 선열이라고 호국 영령은 이분들이 찾아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호국 영령이거든요. 묵념을 할 때 그러면서도 본 시책은 우리는 국가유공자 다음에 덤으로 들어온 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또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초에 정말로 그 예우하기 위해서 제대로 국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한 달에 가족이 먹고 살 정도의 쌀값만 줬다고. 예. 예, 그건 제가 62년도, 63년도에 서울에 와서 야간 고등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때 제가 보상금을 받는 걸 가지고 제가 그 용돈을 썼는데 예. 그 쓰는 용돈은 딴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잘 때는 있었습니다. 예. 야간 고등국민이니까 야간 학급 끝나고 올 때 중국집에서 그 호떡 하나씩 사 먹는 용돈이 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로 봐서 예. 이거 예우금의 규모가 아주 형편없는 정도. 죽지 않으리 많고 쌀만 사 먹고 연명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예측했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쌀 한 가마니 값. 이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제 그 예우,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에서 학교의 등록금이나 이런 거는 현재 면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처음에는 학비에 대한 지원은 있었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로 보니까 네. 그 학비 지원 제도가 생길 때 보니까 예. 이미 저 같은 경우라도 예. 나이가 넘어가지고. 아, 그쵸. 예. 44년생이시니까 대부분이 그 앞전에 계신 분이 그렇죠. 제가 제가 마지막이니까. 내가 임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났는데도 이미 이제 그렇군요. 공부 시기를 지났어요. 혜택을 받을 시기는 예. 지났죠. 그래서 바로. 제가 보니까는 직계 65년도, 66년도에 그때 됐는데 그때 내가 야간 고등공대에서 고등학교 그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이에는 대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때를 놓쳐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지금 그 후에 예. 아들, 손자 이런 애들 태어나는 애들한테는 그 좀 보탬이 좀 됐었죠. 그런데 예. 학교 보내 아이들을 키우는 게 학교 그 등록금만 보조해 준다고 해서 애들이 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먹이기도 해야 되고 입히기도 해야 되고 나보고 경쟁시키려면 과외 수업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 뒷받침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이 뭐냐? 그 부모 세대가 독립운동하는 후손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하류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극빈자로 살다 보니까 자식들을 나무 같이 경쟁 상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는 독립운동을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3대를 지나가 보니까는 안 해요. 3대가 지나도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3대가 망한다면 4대부터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독립유공자의 손자부터는 아이고. 딴 사람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천만에요. 같이 동등한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알다시피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재벌하고 결혼을 자식들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러네요. 모든 게 권력과 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가니까 그 후손들이 다 여유 있게 살으니까 그놈들이 교육 더 또 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인재가 거기서 나오지. 근데 못 배운 고등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생끼리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 중학교 졸업생은 한다 하는 것을 예를 들면 클레어 그거 4대 5대가 가도 잘 살 수가 없더라는 얘기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차윤수 선생님이 정부의 보훈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국가가 좀 후손들의 교육을 좀 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예. 1948년에 정부 수립하고 그때도 건국 공로 훈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건 그랬는데 48년대 누가 받았냐 그걸. 대통령 이승만, 네. 부통령 이시영 예. 두 분만이 훈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두 사람만 차고 건국 훈장을 만들어서 찰 정도가 됐으면은 자기네가 만들어서 자기네 예. 돈만 가졌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만이라도 광복 후니까는 독립운동 증거도 많고 할 때 그때 독립공자를 발굴했으면 하고 예우를 해드렸으면은 그 후손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입싹 닦고 말다 보니까 아니 제가 이승만은 그렇다 치고 이시영 선생님은 좀 다른 분인데 왜 그분조차도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람 때 말씀 이승만은 두뇌가 좋고 아주 끼가 많은 사람이고 그쵸.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이시영 선생은 참 얌전한 선비의 정신으로서 그쵸. 원칙대로만 가려고 하시던 분으로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부통령직으로 오죽하면 사직을 하셨겠습니까? 정말 좀 예. 그럼 쥐들이 훈장을 찰 정도 되면 그때라도 늦었지만은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래야 그게 일본이 보기에도 야, 저 나라가 정말 제대로 정부가 수립됐구나. 조선이 제대로 독립을 했구나. 이렇게 보이죠. 과거 일본과 맞서 싸웠던 일제와 맞서 싸웠던 분들을 높은 반열에 올려드리고 돌아가신 모든 그 독립운동 중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다 국가가 모시고 와서 그래가지고 제대로 예우하고 그 후손들을 정말 정말 이른바 정말 그 독립운동의 무슨 산실 같은 데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북한을 찬양하는 것처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솔직히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중에서 죽어간 사람들 다 유자녀들을 국가가 정책으로 예우하고 다 안아줬잖아요. 45년 8월 10일 광복되고 제가 듣기로는 북한은 친일파 청산이 완전히 됐다는 소리를 그렇죠. 들었어요. 그 소리는 월남 하신 여기 와서 사시는 그런 분들의 증언도 들었고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도 그건 뭐 있어서, 역사적으로 예. 뭐 그랬는데 평가가 되는 우리는 거죠. 그걸 못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된 거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정말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친일파 세력이 득세를 했고 득세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잡으러 다녔던 그 친일 경찰이 독립 후에는 또
경찰이 돼서 사회주의 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또 고문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한때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님을 우리 차 선생님이 원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인터뷰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원망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팠을 때 어쩌 그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할 일을 안 하고 가족이 이렇게 배고프고 못 배우고 이렇게 했나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죠. 제가 지금도 정부에 대해서 한이 생긴 것은 어렸을 때 제 나이 맞춰서 교육만 좀 시켜줬어도 제가 이렇게 하는 맺혀 있지 않을 거예요. 그 교육을 꼭 다 같이 했을 때 자기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성공을 하든지 하는 수준을 맞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선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원망하고, 아까도 고 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항일 독립운동 하셨는데 조광복이던데 우리 자체 나라에서도 예우를 안 해주는데 네. 일본 놈들이 그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망언한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망언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우리의 할 짓을 못하니까 그놈들이 우리를 얕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얕볼 짓을 하고 우리가 제 사랑고시를 못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세월이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것보다는 정말 반성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8.15 해방. 8.15 해방은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친일파가 해방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 얘기는 사실입니다. 예. 뭐냐. 일제시대 때 순사는 네. 그 과장, 서장, 구현점 눈치 보면서 순사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겠죠. 근데 조광복이 되다 보니까 경험자를 데리고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 순사가 대한민국 경찰의 과장이 돼야 되고 진급을 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애국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하는 우리 동포가 있어서 그놈한테 고물당하고 고초를 많이 당했는데 예. 해방이 됐어요. 그놈 찾아갖고 가서 멱살을 잡았대요. 예. 너 이놈의 새끼. 네. 너 순사질 할 때 나한테 이러했지 했더니 그놈이 손을 딱 뿌리치면서 하는 소리가, 너 이 새끼 나 어디 있는지 알아? 나오는 경찰서 과장이야. 이러더래요. 이게 순사로 있던 놈이 이제 진급해가지고 과장으로 있다고 하면서 손을 딱 뿌리치면서 너 또 죽어볼래?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역사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한 것이 우리가 참 친일파를 단죄 못하고 그놈들이 권력을 쥐고 행사를 하다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 이거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정말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점이 더욱더 비참한 얘기인데요. 여명의 눈동자에서 스즈키라고 하는 그러한 일제 순사가 독립된 후에 독립운동을 하던 그 우리 독립운동가를 잡아와서 바로 그 장면, 너 이 새끼 여기 왜 있어라고 독립운동하던 그 사람이 우연히 갔더니 거기에 일본 스즈키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박근영 씨가 당시에 연기를 했던 거고, 그 사람 박근영이었던 스즈키의 멱살을 부여잡고 너 이 새끼 여기 왜 있어라고 했더니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와갖고 말리고 뭐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받았다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예, 이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저희가 정말 참 이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친일파 그것도 뭐 다 했죠. 우리나라에 친일파 했죠. 그리고 군사 쿠데타 했죠. 독재했죠. 그리고 18년 동안 불법적인 권력으로 예, 권력을 유지했죠. 유신이라고 하는 악독한 법으로 온 국민의 자유를 옥죄했던 그런 자가 최후엔 결국 자기의 신복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었는데 바로 그 딸이 18년 후에 예, 부정선거로 그것도 또 대통령 권력을 찬탈해서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면서 만 3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나라를 아주 정말 작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다 구해야 될 국민은 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민족의 평화는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고 모든 한반도를 자신의 고집의 시험장으로 만들어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경인데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차영철 선생님이 참 대단한 정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3.1절 기념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을 거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애국사 조문기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 예. 그분이 3.1절 광복절 때 참석을 안 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네. 저는 선생님 보고 안타까운 게 네. 그래도 애국사고 우리라도 가서 예. 이날을 기려야 우리 조상의 공로를 유지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봤더니 단상에는 친일파 내지 친일파 후손들이 앉아 있고 독립유공자는 자리가 아래더라.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 아니 초기에는 우리 예외해 준다고 단상에 했는데 그 후에 아래로 애국사를 다 내리고 그런 걸 보고 또 정권 자체가 권력 쥐고 하는 놈들이 그렇게 그렇죠. 하니까는 거기에 가서 내가 저런 놈하고 같이 기념식을 할 수 없다 해갖고 안 가셨는데 제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첫 3.1절 기념식을 가보니까 예. 이 말하는 것이 분위기나 기념사 하는 것이 전부 독립운동 입에 발린 소리만 하지 구체적으로 뭐 나타난 게 없더라고요. 진심이 담겨져 예.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8월 광복절을 앞두고 느닷없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때입니다. 유라이트. 예. 그러면서 광복절을 평소에는 제 몇 주년 광복절 경축식이라고 했는데 건국 60주년 및 몇 주년 광복절 기념식이라고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은 건국 60주년이라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면은 그 전에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인정 거죠. 안 하고 공로를 인정 안 하는 꼴이 되고 뒤집어 보면은 구체의 전통을 밝힌다 그러면은 그 직전에는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예. 그럼 우리 조선 총독부 후회가 되고 말아요. 그렇죠. 그건 독립운동한 거는 일본에 대한 역적질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놈들하고 같이
선열 기념식 한다고 같이 희덕거릴 수도 없다 해서 3월 1일 날 3.1절, 4월 13일 날 임성부 수립 기념일, 예. 8월 15일 경축식, 11월 17일 순국선언의 날 기념식 이 네 국가에서 하는 기념식을 제가 거기를 참석을 거부하고 예. 오히려 나는 효창원 가서 7분 선열 묘소를 성명하면서 네. 죄송하다고 선열들한테 사과를 하고 성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거는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죄송한 일이죠. 저희가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로 역사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도 제대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사연들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해서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런데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책 국정화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도 언제까지 저희들 곁에서 늘 같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도 또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진짜로 예, 효창원과 관련해서 거길 가셔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죄송한 일입니다. 저희가 죄송한 일이고 동암 차리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든 누구든에 바로 그 누구든에는 바로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정말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예, 기억하고 또 정말 높은 곳에다가 모시고 저희가 모셔야 되는데 이름조차도 생소하거나 낯설거나 또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말로만 효창원을 들어만 봤지 효창원이 어딘지 가본 적도 없고 가서 그분들의 앞에서 그 정말 고개를 숙여본 분은 몇 분이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기회 자체가 저희한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에 되실 것이 효창공원에는 그렇게 평생을 독립운동하신 네 분의 선생님과 자기의 목숨을 바친 세 분의 의사가 계시는데 이 관리를 서울 현충원처럼 국가가 관리해도 예우가 부족한데 지금 현재는 용산구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국민의 교육의 도장으로 승화시키려면은 대한민국의 국립묘지가 6곳이 있는데 네. 여기도 국립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 법을 개정해서 국립현충원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고 예우해드리는 그런 곳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 국사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 국정화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채널이 최소한도 20개, 30개가 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능별로 보고 싶은 걸 돌려보는데 국정교과서로 만든다면 이 많은 채널 다 죽이고 딱 하나만 남겨놓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분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만 봐야 되고 더더군다나 그걸 과거처럼 흑백 텔레비전으로 상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은 국정교과서는 전국 전 국민이 반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각자 명심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거죠. 아, 목소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창원이 국립묘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이 정말 천박한 논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동안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지정을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을 국가가 적어도 나서서 좀 예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효창원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을 뿐이지 이것이 국립묘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공원관리소에서 퇴근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퇴근한 후에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 밤 사이에 효창원을 지키는 게 뭔가 이렇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그 시간엔 그럼 도대체 누가 지키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퇴근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없고 다만 세콤이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세콤 한 대가 거기 서 있는데 그걸로 찍는다. 야, 이게 정말 말이 되나. 그러다 보니까 세콤으로 감시 카메라를 돌리고 있다 보니까 그 효창원의 일부 철없는 청소년들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역 위에서 뭐 술을 사갖고 가서 이제 술을 먹고 뭐 밤사이에 막 여기저기를 그냥 뭐 술잔이니 뭐니 저질러 놓고 이렇게 간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는데. 제가 체험했는데요. 예. 제가 임정희 묘역에 성묘를 갔더니 그때 시간이 한 10시가 넘었는데 예. 묘소 가운데 묘와 묘 사이에 예. 술병과 뭐 같이 먹던 안주니 뭐 이러고 쓰레기가 그냥 잔뜩 있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있어도 그때 하면서 밤에 그걸 보는 사람도 없고 없어요. 있어야 누가 가서 먹으면 그걸 단속을 할 텐데 보지도 않고 그 이튿날 출근을 해도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색을 안 해보니까는 그쵸. 또 현장도 안 가보니까 이게 CCTV가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소 가서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는 그분이 쩔쩔매면서 제발 저한테만 말씀하신 걸로 하고 말을 더 얘기를 하지 좀 퍼뜨리지 말라고 말아달라. 신신당부하더라. 그것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거기 그나마 공무원도 아니고 일용직 잡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제쯤 일이었나요? 대충 한 몇 년 전쯤? 아유 뭐 재작년인가 그랬어요. 아우 재작년에. 그래서 있으나 마나고.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그 일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국립묘지가 아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분들의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게 국립묘지가 되면 거기에 이제 한 사람 이렇게 24시간 교대하면서 누가 좀 지켜주기라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한 국회의원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김광진 의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방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늦었지만은 이렇게 옳은 길로 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나서 제가 감격해서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주변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서울 한복판에 국립묘지가 웬 말이냐 하면서 반대 서명운동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주축이 누구냐 했더니 용산구 구의회 의원 중에 지금 여당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네. 주민들을 선동해서 여기가 국립묘지가 되면은
7번 말고 앞으로 더 묘소가 더 들어오면 이게 공동묘지가 되지 않느냐. 사실이 아닌데. 예.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집값 떨어지고 재산권 침해당한다. 이렇게 왜곡된 선전을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할 때는 여기 안장되는 7분에 대해서 예우만 국가에서 하자는 거지 여기에 더 들어올 대상자도 없습니다. 또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분을 예우하자는 건데 이걸 왜곡해서 하는데 앞으로 김구 선생님이나 서거 선생님 같은 분이 또 발굴이 돼서 유해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지금은 서울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서 거기도 모시지 여기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걸 왜곡해서 반대로 하는 걸 봐서 난 유족으로서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위대한 선열들을 한 동네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랑스러울 줄 알았더니 지금 이거 반대 운동하는 걸 봐서 이게 공동묘지 취급하는구나 했는데요. 우리가 이 국립현충원 차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주변에 주민들이 그 이용하는데 하나도 구애받지 않도록 편리하게 운영은 지금처럼 합니다. 개방해서 24시간 개방해서 아무고 활동하는데 지장 없을 건데 다만 음주 가고 이런 걸 못 들어오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것만 좀 달라지지 다른 건 없는데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주둥돼서 이게 반대하는 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반대 서명 운동을 했고요. 그렇게 반대 서명을 해갖고 저한테 김광진 의원실에서 제가 일하고 있을 때 그 반대 서명지를 저희한테 전달한다고 갖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팩스 박스 한 2개 이상 뭉치가 되는 걸 담아 갖고 왔는데 저희가 그 접수 거부한다고 가지고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저희가 접수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접수하려면 저희가 법안을 냈으니까 국회 사무처에다 갖다 내라. 우리 방에다가 따로 내봐야 소용없고 우리가 그걸 접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우편물로 그냥 보내었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받아갖고 제가 한번 그걸 쭉 살펴봤어요. 꼼꼼하게.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쓴 필체예요. 한 사람이 쭉 쓰고 글씨체도 똑같고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갖고 저랑 한번 대판 싸움을 싸웠는데 저희가 지금 이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절대 거기가 더 늘어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일대에 대해서 새롭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과 내용대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국가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만이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취지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 교대하면서 24시간 교대하면서 이렇게 좀 경비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가벼운 수준인데 그러저런 부분들을 협의하자고 한다면 할 용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의 진심이 그대로 나온 게 있었어요. 당신도 당신 머리맡에 공동묘지를 두고 살아봐라고 저한테 그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이 이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용산구 의원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격분하고 화가 나갖고 100번 김구 선생님의 묘를 공동묘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가라.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당시에 용산구 주민분들은 이들이 잘못 소문을 낸 것에 대해서 현혹돼 갖고 이제 했던 건데 과연 이러고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누란의 위기에 처한다면 이런 지경에 누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지겠는가?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는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경에 어떻게 누가 또다시 목숨을 걸고 싸우겠는가. 이런 참담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2019년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약 3년 정도 시간이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이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것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인가요? 제가 작년에 연초부터 정부에서 그야말로 나팔 불기를 광복 70주년이라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뭐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년에 왜 이런 소리를 할까? 60주년도 있었고 과거에 네. 50주년도 있었고 그때도 그냥 지나가더니 금년에 뭐 이러나 이상하다. 저 의도가 뭘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70주년이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가지고 선열들을 예우를 제대로 하려고 분위기 조성하려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 기대를 했었는데 괜히 떠들기만 하고 얘네는 하던 행사의 앞에다만 그냥 한 줄 떠났어요. 광복 70주년 하고 그대로 뭐 나가고 그러면서 별 다른 게 없어. 근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건 그게 아니에요. 광복 70주년에 대한민국 광복 운동사를 말살하는 사업을 하더라고. 그게 예.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입니다. 예. 그건 뭐냐?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게 기본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고전에 항일 독립운동사를 지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앞에 말은 광복 70주년 기념이라고 그는 뒤에는 말살하는 정책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속았구나. 그래서 그걸로 금년 잘 지나나 했어요. 그랬더니 12월 말일 가서 28일 날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그나마 자존심 하나 가지고 일본 놈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게 위안부 인권 문제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그냥. 멋대로 합의할 수 자격도 없는 그러니까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놈들이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당시에 들이 예 만주군 장교였던 합의를 자기 했다고 아버지. 이것도 합의를 한 걸로 아니고 끝에 뭐 다시는 거론 안 하기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나 그 말 처음 들어서 내가 옮기지를 못합니다. 다시는 말 안 하고 국제적으로도 재론하지 안 않기로 하고 약속했다. 끝나다. 그걸 또 이 박근혜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그나마 우리 자존심으로 소녀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이걸 옮기는 전제 조건으로 했다고 그러는 걸 봐서 다음 대한민국 독립운동 선열은 고사하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국민까지 정신까지 다 말아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0년 맞이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맞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독립정신 이어가기를 바랬는서 70주년 기념을 구호를 내세운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네. 우리 민간 차원에서 네. 지금이라도 그냥 갈 수는 없겠다 해서 몇몇 사람들이 발기를 했습니다. 네. 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발의를 해서 전 국민과 정부를 설득을 해서 네. 100년을 60년, 70년도 다 지나갔지만은 100년이라는 건 참 의미 있는 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근거를 남김을 해서 일본 놈들한테도 앞으로 우리가 그놈들이 망언할 때 대항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또한 왜 하필 독립운동은 각 분야별이 많은데 임시정부냐면 임시정부 안에
상에서 발족된 임시정부만 선양하자는 게 아니고 3.1운동이나 의병이나 의열이나 학생운동이나 모든 독립운동에서 하나의 뭉쳐가지고 이 안에 상징관으로 만들어서 모든 독립운동 역사를 이 안에 저장하고 그 후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모여서 유지를 계승하는 이런 상징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대국민적으로 크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 네. 국민이 대부분인데 언젠가 여러분께서도 이 정보를 접하게 되면은 적극 동참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100주년을 같이 보람 있게 보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현재 그 어디쯤에 세워진다고 지금 좀 터는 좀 잡히셨어요? 네. 시간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임정부라고 하면은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이니까 중앙정부에서 기념 네. 사업을 이렇게 해야죠, 주관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중앙정부가 하든 어디다 하든 세우게 되면은 예. 서울시 안에 세워야 되니까 우리 뜻 있는 분들이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합의를 했습니다. 해서 상의를 한 결과 한 9군데를 대상지를 놓고 검토한 결과 예. 지금은 현재로서는 서대문 독립공원 예. 뒷산 언덕바지에 마포 서대문구 의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건물이 있는데 서대문구청은 호구는 거리가 멀어서 행정상 모든 여건상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면서 서대문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용하려면은 대토와 그 나머지 땅을 예산을 확보해 주면은 자기는 양보를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후보지로 놓고 금년에 용역 조사비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첫 발을 디디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서울시에서 협조해 주시고 하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적극 참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오늘 인터뷰하면서 내내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정신은 무엇이고 기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이 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식으로 일들이 진척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말도 이젠 너무 식상할 정도로 이 방송하면서 너무 많이 해갖고 다른 표현을 좀 찾고 싶은데 없네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냥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총선에 그러한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건 기본이고 180석이냐 200석이냐 이런 나라의 지경에 있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방송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고 저부터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될까 싶은데요.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차용조 선생님
예. 정말 너무 감사한데, 이 방송이 나가는 때, 예, 이제 곧 3.1절이 곧 다가오는데, 오늘 방송 듣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가 대다수 지금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동조하고 승인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라고 보는데 대놓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사적으로 대보면은 모든 분들이 정체성을 잃고 민족정의가 없고 부끄러운 민족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 개개인 우리 국민들은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언행을 하시면서 주인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라려면은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다는 헌법 전문의 첫 구절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정의롭게 가는 분들의 같이 동참 못하더라도 옳다고는 생각이 들으면은 같이 박수를 치면서 힘을 보태주는 그런 걸로 시작해서 우리의 정통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3.1절 광복절 3.1절과 광복절 기념식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성과 전통이 국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부정한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한걸하시면서 우리의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에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이 땅의 독립운동가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 통일을 위해 목숨 걸지 못한 것이 첫째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둘째요. 그런데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세 번째다. 이 말씀은 한국의 무장의열 독립운동으로서는 마지막 의거로 알려져 있는 부민관 폭파 사건의 주인공,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님께서 생전 남기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분들에게 무슨 대접을 했다고 조문기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도 부끄럽고 더욱 송구해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야단이 아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닌 겸손한 말씀으로 오히려 꾸짖어 주신 조문기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방송을 마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그날까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는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고상만, PD 임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